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주요 승부처인 경남 양산, 부산 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내 접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를 돌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한 심판론. 보통 심판론 하면 정권 심판론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너무 심하죠. 지금 역대 어느 총선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대놓고 피고인들이 당대표가 돼서 본인의 방탄 내지는 재판 지연 이런 것들에 총선과 정당을 이용하는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해도요. 수시로 지금 재판을 안 나가죠.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재판 보라는 듯이 충청도까지 유세를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조국 대표는 뭐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셀프 비례로 비례 2번을 받아서 지금 국회 입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요. 이번 총선이 지나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재판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은 소위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선례로 남게 될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명국 심판론, 즉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이건 정말 국민들께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고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것을 막자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포인트예요. 일단 인요한 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과연 여당에게 이로운 발언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이러한 발언 자체가 과연 총선에 대한 전략으로서 괜찮을 건가,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는다고 했는데 범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사법부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권력으로 덮는 것은 아니고 권력은 국민이 주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결정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뭐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지다, 유권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민이 뽑아주면 그 권력은 합당한 거, 정당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건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호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 유권자들께 잠시 잊혀진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또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일정한 의석수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건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되는 겁니다. 입시 비리 마음껏 저지르고 그 다음에 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 명예회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역시 당대표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수당 돼서 재판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싸움이라도 하면은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나 남편 또는 아내는 법정에 서야 됩니다. 기소되면. 그리고 이거 예외가 없어요. 2번만 재판 안 나가면요, 다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됩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예외가 되어야 되고 왜 조국 대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도
비법률적 방법의 명예회복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감히 외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이해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수의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지의 근저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과 반발, 심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다. 이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짚어내야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뭐 조국 대표를 향한 그런 비난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그 결과 사실 그 국민의힘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정권 심판은 야당의 목소리입니다. 보통 심판론을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는 야당 지도자의 심판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그때 선거 모토가 야당 심판이었습니다. 야당 정치인 심판이 그 당시 모토였어요. 국민의힘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뭐 국부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략을 답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정부 여당, 집권 여당에 기대하는 것이 야당 심판론일까요? 저는 그걸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키워드를 짚어드릴게요. 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요. 지금 우리 사법 절차로 정해진 법의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을 안 나가요. 대법원 재판만 남았는데 자기 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해요. 그러면 법의 심판을 이렇게 거부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의 심판을 거부하고 정치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그건 안 된다라고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국 심판론이 등장한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 재판도 안 나가고 혹은 나는 유죄 판결 받아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심판을 거부하는데 그럼 이 국민들께서 이것조차 심판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구까지 직접 내려간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사회통합 또 국민통합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일이죠. 그 조국의 강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조국의 강은 조국 대표가 지금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정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반면 탄핵의 강은 판결 다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사면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함으로써 이 탄핵의 강은 이제 완전히 매립이 되는 길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거에 또 그 연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또 검사 시절에 논고문을 읽었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연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두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검사 한동훈이 직업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또 정치인 한동훈의 역할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예방을 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고를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께서도 조금 더 마음을 푸는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다고 하죠. 그 의료 개혁에 관해서도 조언을 주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한 회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보수층을 조금 더 껴안고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도태우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에 대한 약간의 뭐 위로 차원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강성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러한 만남을 가진 게 아닌가 싶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할 때마다 대구를 찾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었죠.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략으로서 합당한 수준인가?
중도 외연 확장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선거는 영남이 아닙니다. 수도권 선거죠. 수도권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보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통합이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구속되어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그것을 총선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나온 기자회견 보니까 2,000명 증원 재검토 부분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여권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대화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는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다음에 의대 증원을 2,000명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산출하자.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직접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여당 내 합의된 의견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좀 온건한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사실은 의료계도 또 대화 테이블에 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필요한 목소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은 예산 얘기도 꺼내고 한덕수 총리도 사람을 만났는데 문제는 의협 신입 회장이 강경파가 되면서 과연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굉장히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 저출산 기조를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와 어느 정도의 접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떠한 의제든지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의대 정원수 2,000명에만 너무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근원적인 문제는 의료 사각지대, 의료 지역에 불과한 지역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게 사실상 의료 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자리를 마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연히 정원수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깔아야겠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시가 급한데 어떻습니까? 예상? 대화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죠. 다만 이제 오늘이 지금 의협 새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좀 며칠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출이 됐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온건한 메시지나 전향적인 태도가 나오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당선 소감을 보면은 상당히 강경한 워딩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같이 경쟁했던 주수호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강경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당선되더라도 처음에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된 바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선출됐는데 역시나 바로 뭔가 입장을 한 걸음 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갖고 앞으로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전체를 예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여러 가지 경로로 대화 노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의료계도 국민과 환자를 좀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요일에 세브란스 방문해서 의료협을 만났듯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또 나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재명 대표의 워딩입니다. 이번 총선은 생존 투쟁이다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를 빗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가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현실 인식이 딱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 민생의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저기 국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날이 이번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이것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라든가 종북 논란 이런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러한 걸 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펼치겠다. 이러한 정책 발표에 집중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생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아니 정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지난주에 10대 공약도 발표를 했고 어제도 그 대학 등록금 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 면제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공약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 방안도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잘 살던 나라가 망해버렸다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25만 원씩 현금 지원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재원이 한 13조 원 정도 듭니다. 그거를 무슨 돈으로 합니까? 결국에는 빚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 자식 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그 경기도에서요,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그 재난기본소득 두 차례 지급해서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요, 그 당시에 지급을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해서 갚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그 계획대로 하면 올해도 지금 한 3,500억 원 정도 갚게 돼 있고요. 내년에 5,095억 원, 내후년에 5,022억 원, 이렇게 해서 2029년까지 갚습니다. 국가적으로 13조 원을 빚을 내가지고 하면은요, 그거 언제 갚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갚아야 되고요.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다음 세대는 허리가 휠 겁니다. 그걸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돈을 뿌려서 표를 사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얘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런 패론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지하철을 세 번째로 건설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페론 대통령 집권 중에 그런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 아르헨티나 경제가 추락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포퓰리즘을 더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국민의힘에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토론회, 사실상 선거 활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이원모 비서관이 후보로 있는 용인에 내려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용인에 5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과연 500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민생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민생 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민생 토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지원금들은 다 합치면 사실상 1,000조가 넘을 정도예요. 그 예산 도대체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증세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탄소세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는 예산 확보는 전혀 하지 않고 민생 공약만 남발하고 있어요. 500조 어떻게 마련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세금이 오를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네요. 그렇죠?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하셨으니 13조 원이라든가 혹은 뭐 그 이상의 그런 어떤 현금 살포를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세금을 올려서 메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인갑의 이원모 후보가 아마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힘 있는 후보, 여당의 실행력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요. 정부가 다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그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해서
그걸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무슨 1,000조 원이니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는 팩트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한 워딩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약간 이 수위가 좀 세지 않나라는 생각되는 부분인데 뭐 의붓아버지나 계모 얘기가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 인간한테 지배당한다. 설화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선 먼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네, 짧게 좋습니다. 반박만 좀 반응하시고. 해드리면 네. 혹여라도 저희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었을 때 혹여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증세의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저희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아닌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런 발언 정도가 수위가 좀 세진다는 그런 지적들 또 혹여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중 연설을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이고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정치인이세요. 과거 대선에서도 그랬고요. 그 전에 지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할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 과격한 언사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방금 나왔던 계모 같은 발언은 사실 그 뒤에 다른 발언이 있습니다. 팥쥐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우리가 보통 전래 동화에서 콩쥐, 팥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콩쥐, 팥쥐에 나오는 계모를 언급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재혼 가정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아니냐, 비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 같은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전래 동화에 나오는 콩쥐, 팥쥐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건 이러한 과격한 언사가 혹여라도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일일 일실언, 일일 일망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계속 지금 총선 과정에서 거친 말들, 심한 말들 쏟아내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이찍이라고 하는 멸칭을 구사한다든가 또 집에서 쉬시라 유권자들께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중국에 대한 구력 외교 논란을 빚은 그 셰셰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현 정권을 겨냥해서 무식한 사람들아 뭐 이런 막말도 하셨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오늘은 재혼 가정을 사실상 비하를 하셨어요. 의붓아버지 뭐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판을 아마 오늘 발언을 통해서 또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제발 이런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언행을 좀 더 신중히 하시고 그 총선 남은 기간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세 가지 리스크는 말, 발, 돈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말입니다. 네. 네. 반론에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 결과를 지켜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전국 단위 유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중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도 향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든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끝도 없죠.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쪽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논리지향적인 언행을 하다 보니까 귀에 꽂히는 말이 별로 없다. 즉 감동을 이끌어내는 연설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 일일 일실언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슨 말씀 더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설을 하시면서 정책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 조국 대표에 대한 비난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연설이라든가 대화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비례대표에서 선명성 대결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부각.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정권 심판 얘기는 기본인데 검찰 독재 타도라고 하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탄핵 얘기도 가끔씩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권력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라는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선명성 대결이 조금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그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그런 주장은 네. 뭐 조국 혁신당만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죠. 원래는 민주당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것을 조국 혁신당이 본인의 그런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선명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민주당은 과거부터 검찰 독재 타파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탄핵의 부분도 그것은 추후에 살펴봐야 될 문제죠. 관련해서 유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지적을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국민이 탄핵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총선 이후에 충분히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국민의 여론이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하신 말씀도 결국에는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중도층 유권자들께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야권이요 서로 이제 소위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명성이라기보다는 언어의 과격함에만 몰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어의 수위가 올라간 것도요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부터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말이 점점 강경하고 세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일반적인 중도 유권자들께서는요 국정이 좀 안정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2016년에 있었던 그 탄핵도요 물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크게 동요했습니까? 한 번 겪어보는 것으로 족하지 국민들께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되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티읕자만 꺼내도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옳은 일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3년이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그렇게 공공연히 내거는 것은요. 사실상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 있을 때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게 탄핵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탄핵의 가능성을 지금 야권의 두 당이 서로 시사를 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직접 결혼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그 소위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는 그 과격한 언어, 특히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중도층 표심에 전혀 좋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총선 전날에도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3번 정도 더 출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선거운동 제대로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일반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다 여러 형사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판기일 물론 지금 빨리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불과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공판기일 진행한다고 해서 선고 날짜가 굉장히 늦춰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또는 불출석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너무 단호하게 출석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부분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인상 국민들이 가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일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요.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가야 된다고 재판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도 안 갔어요. 법원을 속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오전 재판이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오전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피고인 같으면 바로 불출석으로 처리될 건데 재판부가 그나마 휴정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는 와서 그나마 지각으로 처리됐어요. 이거 사실상 불출석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만 해도 2번을 재판을 안 나갔습니다. 3번 재판 있었는데 2번만 나갔죠. 그러면서 재판부 보라는 듯 또 충청도에 유세를 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반적인 피고인은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구속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은 생존투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간만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거기에 빠진 단어가 있죠.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생존투쟁입니다. 왜? 이렇게 불량한 태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을 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가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반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또 방탄하겠죠. 계속 재판 안 나가고 지연시킬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정말로 이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최소한의 그 법 앞의 평등인데요. 이젠 그것마저 깨지고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짧게. 지금 다른 사례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라든가 정진석 후보의 경우에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 기일이 선거 이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재판 자체가 수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구태여 형평성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입니다.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선대위원장의 지위에 있기도 하죠. 본인의 지역구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구태여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중에 3차례나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 하는 거 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 부분 재판부가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불출석을 해서 자초를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은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의원직을 갖고 방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의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2020년 5월 이후로는. 그리고 그 사건 단일 사건의 피고인만 27명이에요. 변호인이 다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요. 공판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전혀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당이 이제 판세를 자체 분석한 내용을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분석에서 국민의힘은 80석, 민주당은 110석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얻은 것보다 다 적은 숫자예요. 약간은 보수적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온 건 우세 지역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이제 알 수 없는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죠. 아마 양당 공이 그 60곳이 넘는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구체적인 의석수 예상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입니다. 그 축구 선수가 경기 뛰면서 어떻게 점유율 몇 % 나오고 있는지 그거 계속 확인해가면서 경기 뛰겠습니까? 매일매일 국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정말 겸허하게 선택을 부탁드리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과거 여론조사에 비하면 최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조금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중세인 지역이 워낙 많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심이 굉장히 빨리 요동칠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선거 기간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만할 때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이번 총선 다소 의석수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당 150석 플러스 한 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